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네, 미디어와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격주로 뵙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요. 바쁘셔가지고 좀 오랜만에 무슨 말씀을.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점검해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 가장 뜨거운 전국 이슈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의 보도 경향 저희가 예.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목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9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앞서 민심부터 직시해야 12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자 조간 신문들이 다 이제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진보 신문들은 아무래도 민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보수 신문들은 총선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지금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부분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럼 보수 언론도 그건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보면 조선일보 사설에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이러지 않잖아요. 이 말은 결국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총선에서 이겨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선용이라고 비판은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앞부분에 저는 총선 정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정략이라고 하면 일부러 총선을 뭐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8개월 전에 4월에 발의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 국민의힘이 이걸 찬성하거나 대통령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특검을 진행했으면 지금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벌써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방해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과 야사당이 공조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고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12월에 온 거예요. 예. 그 무슨 민주당이 일부러 12월에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정략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정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재판도 받고 처벌까지 받았어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제대로 짚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 기사를 쓰다 보니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동안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건 말고도 지적을 해온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교수님은 어떤 점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김건희 리스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부각시키긴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용들 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아주 소탈한 네. 분이다 또는 뭐 미모, 외모 그다음에 그분이 하고 있는 장신구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과연 뉴스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뭐 예를 들면 외모라든지 아니면 장신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기사를 쓰면서 띄워주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예.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계에 있는 분들도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가게 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미리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으면 과연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네. 저는 그 리스크를 계속 키운 장본인도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책임이 있다.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짚어줘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예. 대통령실이 즉시 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재의결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표가.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역풍이 분다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죠. 여론이 뭐 다른 여론조사들 쭉 보면 대체로 한 70% 정도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군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총선 망한다. 이러다가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안 하잖아요. 악법이래요. 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예를 상황.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악법이란 말은 그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발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도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국민의힘에게 표를 줘서 이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15일 이내에 공표를 하든 아니면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을 발동을 하는 건데 제2요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국회로 돌아와요.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 그렇죠. 하는지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면 이걸 2월 정도에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1월이나 2월 초에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재의결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숫자로 보면 이제 반대를 하면 통과를 못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19명 정도만 돌아서서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흐름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사실은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저는 이걸 대통령실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거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오만하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제대로 짚어야 되잖아요. 지금 거부권이 또 너무 많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것뿐만이 지금까지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가 정치권 굵직한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또 하나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12월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준석 신당 다당제 정치 정책 경쟁 변곡점 되길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과 네.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수와 진보 언론들 논조가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제목 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이준석 탈당이 과연 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론 탈당은 본인이 했죠. 근데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준석 탈당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젊은 이준석 대표를 사실은 당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였던 당시에 당 내 이제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뭐 그야말로 체리 따봉이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문자 파동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나가니까 뭐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권성동 보내고. 의원한테 보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에요. 지도부예요. 친윤 그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탈당이 희망 줬던 청년 정치 결말이 결국 이거냐 비판적 논조잖아요. 예. 그럼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한 것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아주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또 실패한 행동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원래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좀 기대 섞인 응원을 또 보내는 것 그렇습니다. 같게 아무래도 이제 느껴집니다.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제3지대를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 섞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3지대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그래도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는 신당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3지대는 사실은 보수나 진보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성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니 또 거기 함께 한다고 오늘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함께 합류선언했습니다. 했죠. 그분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을 거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에 가깝다고 보지 중도 성향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건 다당제 정치가 잘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뭐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현실은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당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제가 네. 말하는 많은 분이라면 현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현재 현역에 있는 분들이 공천도 신청하지 않고 바로 그냥 뛰쳐나가서 이준석 신당에 하진 간다?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리스크가 커요. 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하고 이제 최근에는 아직 여론조사가 안 나왔지만 계속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에 있었어요. 네. 반등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나온 독도 관련 사안입니다. 예. 국방부가 이제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이제 논란이 됐고 오늘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요거 관련해서 기사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9일자 경향신문 기사. 독도는 분쟁지.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12월 29일자 매일경제 기사. 나사 빠진 국방부. 독도는 분쟁지역 서술. 지도에선 누락. 아니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우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한 부분 아주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문들 쭉 펼쳐놓고 보니까 네. 경향신문만 이 소식을 일면에 큼지막하게 비중 있게 다뤘고 네. 보수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뒷면에 좀 작게 다룬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비판적인 논조인 건 다 같았지만요. 네. 근데 또 이 면배정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도 느껴지고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뉴스의 가치, 뉴스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면에 배치하느냐가 그 뉴스가 그날의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일면 탑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뒤로 뺐다? 뭐 다른 면에 실었다 이 말은요. 옛서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수 언론의 문제인 거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국방부 장관이 저는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책임론도 일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대통령까지 경로했다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걸 다루는 이 방식 자체가 뒤로 빼고 뒷면에 그러니까 다른 지면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각돼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공정한 언론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론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 뉴스가 그날 그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지면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뒷면으로 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 언론이나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될 말이 안 수밖에 되는 없어요. 상황이니까. 당연하죠. 국방부가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하는 부처 아닙니까? 네. 그런 부처에 있는 그 부처에서 만든 교육 자료가 분쟁 지역이라뇨.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그 일본의 태도를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 왔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뭐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일본 눈치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면 이렇게 어떻게 분쟁 지역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또 이게요. SBS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 전에도 NSC 소위원회인가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모여서 네.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책이 잘 만들어졌으니 이걸 장병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교육하는 자료로 쓰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아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있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분석 기사에서 예. 신원식 장관의 역사인식 편향성을 지적을 했는데 예. 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거는 이번뿐만 아니라요.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뉴라이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비판의 지점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리고 유튜브 가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야 당장 그 청문회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듯이 얘기했지만 실제 생각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정신전력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있었죠. 배우 네. 이선균 씨 사망 관련한 기사 제목도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7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 이선균 죽음. 경찰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할 수 있나. 12월 28일자 서울신문 기사. 경찰청장 이선균 좋아하는데 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이제 결국 안타깝게 네. 숨졌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약 관련된 수사는요. 기밀하게 해야 돼요. 알리지 않고. 네. 그래야 마약 판매하는 총책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만 가지고서 지금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수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이선균 씨 결국은 여러 차례 마약 검사를 했지만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음성으로 나오는 걸 보기도 전에 누군가가 마약을 했고 연예인인데 그 유명한 연예인이다. 그래서 이름까지 밝혀지는 상황까지 두도록 놔둔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고요. 그게 저는 무리한 수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제보를 받았으면 수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용히 수사를 하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소환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않았어. 3번이나 소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비공개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나 이미 공개 소환을 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성균 씨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도 음성이 나온 상태예요. 예. 그런데도 경찰은 끊임없이 문제 있는 것으로 계속 그 방향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아니 음성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제보만 가지고서 그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재판에 가면 증거 없으면요. 아무리 증언이 있어도 그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걸 끝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계속 수사를 해왔잖아요. 문제는 그런 수사에 기반해서 기생해서 저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싶어요. 언론사들이 했던 행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사에서 공개 소환된 이성균 씨를 가서 클로즈업하고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기사 쓰고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연예인은 본인이 그런 이미지 하나가 생기는 순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서특필이 되고 마약을 한 것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제는 머리털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다리털도 뽑아와야 된다. 길이가 너무 짧다. 또는 나중에는 최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이게 신종 마약은 잘 검사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빨대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면 또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언론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음성이 계속 나오면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쏟아냈잖아요. 그럼 이성균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네. 자기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 다 멈춰섰죠. 광고도 얼마나 피해를 받겠습니까? 위약금도 뿐만 되고. 아니라 저는 더 황당한 건 개인 사적인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언론사를 부분도 통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당연하죠. 아니 그게 어디서 유출이 됐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조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당국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KBS라고는 언론사에서 유출이 됐어요. 거기서 그걸 또 보도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성균 씨 안타까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굵직했던 이슈들 보도 저희가 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미디어와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